바람이 잔잔히 흔들리는 오후였다. 창밖으로 낙엽이 흩날리고 낡은 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시간을 세고 있었다. 올해로 80 박영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탁자 위에는 식지 않은 밥 한 공기와 식어버린 된장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는 혼잣말을 하듯 낮게 중얼거렸다. 여보, 오늘도 밥은 혼자 먹네. 당신이 떠난 지 벌써 3년이구먼.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부엌 한쪽에는 아내의 앞치마가 여전히 걸려 있었다. 장롱 속엔 아직도 그녀의 옷이 그대로였다. 그는 버리지 못했다. 아니, 버릴 수 없었다. 그 옷이, 그 냄새가, 그 기억이 그의 하루를 붙잡는 마지막 끈이었기 때문이다. 전화가 울렸다. 둘째 아들 준호였다. 아버지, 또 밥 안 드셨죠? 형이 그러는데 요즘 정신이 흐리다고 하시던데요. 혼자 사는 거 이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 괜찮다. 아직은 혼자 살아도 돼.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버지,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실버타운 같은 데 들어가세요. 요즘 거기 시설 좋대요. 헬스장도 있고 병원도 있고요. 그는 말이 없었다. 실버타운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그건 편안한 곳이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정류장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큰아들 부부가 집을 찾아왔다. 오랜만에 방문이었다. 아버지, 집 정리 좀 하셔야겠어요.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너무 많아요. 며느리는 이불 냄새가 난다고 얼굴을 찡그렸다. 이러다 몸 상하겠어요. 이제는 시설 들어가셔야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큰아들은 단호했다. 아버지, 저희도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이제는 서로 편해야죠. 그 말은 곧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세 자식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영호 씨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귀를 기울였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형은 돈 많이 버니까 형이 더 내야지. 둘째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다. 뭐라고? 나는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이 많아. 너는 대출이라도 없잖아. 큰아들이 맞받았다. 둘이 합쳐서 500이면 되는데 큰아들이라고 나보고 더 내라는 거야. 막내 너도 조금 도와줘야지. 막내딸 미경이 끼어들었다. 나는 솔직히 돈이 없어. 남편 사업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래도 막내가 부모님한테 제일 사랑받았으면 너도 좀 내야지. 막내 미경이가 쏘아붙였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랑을 돈으로 재니?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버지 모실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너희가 시설 보내자고 한 거잖아. 큰아들이 차갑게 말했다. 현실을 봐라. 내가 모신다고 집도 좁은데 애들은 어떡하고. 박영호 씨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향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자식들의 다툼은 계속되었다. 아니, 솔직히 아버지 혼자 사는데 한 달 150이면 충분해. 그냥 여기서 혼자 사시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쓰자. 준호가 말했다. 야, 그게 말이 돼. 아버지 돈으로 우리가 살자는 거야. 미경이 소리쳤다. 그럼 어떻게? 우리도 살기 힘들어. 현실이 그래.
큰아들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차가운 찻잔을 손에 쥔 채 박영호 씨는 벽에 기댔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식들은 자신의 거취를 두고 싸우는 게 아니었다. 누가 덜 부담질 것인가? 얼마나 덜 낼 것인가? 그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였다. 결국 큰아들이 말했다. 알았어. 내가 200 내면 되지. 그 대신 아버지 통장은 내가 관리한다. 미경이 반발했다. 왜 오빠가 관리해? 아버지 재산인데. 그럼 막내 내가 할래. 통장 정리도 못하면서. 준호가 비웃었다. 말다툼은 계속되었다. 박영호 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차는 식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됐어. 내가 짐이 된 게 아니라 귀찮은 물건이 된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세 자식이 다시 모였다. 이번엔 계약서를 들고 왔다. 아버지, 여기 사인만 하세요. 비용은 정리했고 시설도 좋습니다. 그는 종이를 바라보았다. 정말 거길 가야 하냐? 큰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어제 우리 얘기 다 들으셨죠?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제 더는 못 버팁니다. 준호가 덧붙였다. 아버지가 안전하게 계시는 게 우리도 편해요. 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영호 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분담해야 할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사인을 하는 동안 눈앞이 흐릿했다. 자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나 이제 그 집을 떠난대. 내가 심은 장미도 두고 가야 한대. 근데 여보, 난 짐이 아니었는데. 난 짐이 아니었는데. 그는 손때 묻은 머플러를 가슴에 꼭 안고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이삿짐 차가 도착했다. 짐을 싣는 동안 자식들은 각자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트럭이 골목을 벗어날 때 평생 살아온 집이 점점 멀어졌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혼자야. 그렇게 박영호 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실버타운이 노년의 안식처가 아니라 그의 두 번째 고통의 무대가 될 거라는 것을. 실버타운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행복한 노년의 시작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직원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영호 씨는 잠시 눈을 떴다. 이곳이 정말 그렇게 좋은 곳일까 하는 의문이 스쳤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났다. 로비에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다. 복도마다 깔린 새 카펫은 발걸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조명은 마치 호텔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었다. 양복 대신 점퍼를 입고 손에는 아내의 머플러가 꼭 쥐어 있었다. 친절한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영호 어르신 방은 304호입니다. 식사는 하루 3번 식당에서 제공되고 매일 아침 8시에는 건강 체조가 있습니다. 산책로도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도서관, 영화관, 카페도 모두 무료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이 안내하는 복도는 길고 깨끗했다.
중간중간 휴게실마다 안락한 소파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잘 꾸며진 정원이 펼쳐졌다. 304호 문을 열자 아늑한 방이 나타났다. 작은 침대와 책상 하나, 옷장과 화장실, 그리고 넓은 창문이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인공 연못과 정원이 보였다. 붉은 단풍이 흔들리며 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고, 연못에는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짐을 풀었다. 아내의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머플러를 서랍에 넣었다. 이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여보. 그는 작게 속삭였다. 첫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식당은 생각보다 넓고 화려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다. 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접시 위에는 따끈한 쌀밥과 갓 구운 생선구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김치가 정갈하게 담겨 나왔다. 그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상을 받았다. 집에서 혼자 먹던 식은 밥과는 차원이 달랐다.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왔습니다. 저는 이진수라고 합니다. 여긴 벌써 1년째예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괜찮아요. 그 말에 박영우 씨는 조금 안심했다. 식사 후 산책을 나갔다. 저녁 노을이 정원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벤치마다 노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떤 할머니는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고, 어떤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수대 앞에서 그는 멈춰섰다. 물줄기가 햇빛에 반짝이며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었다. 여보, 여긴 정말 좋네. 당신이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그는 혼잣말을 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 방송이 울렸다. 어르신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1층 체육관에서 아침 체조가 시작됩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체육관으로 향했다. 이미 3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강사는 젊고 활기찼다. 자, 어르신들 팔을 크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게 오랜만이었다. 땀이 조금 났지만 기분은 상쾌했다. 체조가 끝나고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아담하고 세련됐다. 원두 커피 향이 가득했고, 진열장에는 갓 구운 빵들이 놓여 있었다. 직원이 물었다. 어떤 커피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잠시 후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나왔다. 그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홀짝였다. 창밖으로 정원수가 흔들렸다.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다. 오전 10시 노래 교실이 있었다. 음악실에는 피아노와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강사가 밝게 말했다. 오늘은 옛날 노래를 불러볼까요? 목련화부터 시작합시다. 반주가 흐르고 노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였다. 목련화 그늘 아래서 배틀 노래 배웠지요. 박영우 씨도 따라 불렀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옆에서 부르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목소리 좋으시네요. 그는 수줍게 웃었다. 점심 식사는 더 풍성했다. 불고기와 잡채 계란찜과 미역국이 상에 올랐다. 디저트로는 수박과 포도가 나왔다. 식사 후에는 낮잠 시간이 주어졌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얼굴을 간지럽혔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런 평화가 언제까지 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오후 3시 영화 상영이 있었다. 영화관은 아담했지만 스크린은 컸다. 오늘의 영화는 국제시장이었다. 화면 속 부산의 풍경과 주인공의 삶이 펼쳐졌다. 박영호 씨는 영화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주인공의 인생이 자신과 겹쳐 보였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몇몇 할머니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다. 저녁 식사 전 산책 시간이 또 있었다. 이번에는 연못가로 갔다. 연못 주변에는 예쁜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입을 내밀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빵 부스러기를 꺼내 던졌다. 물고기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작은 즐거움이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자유 시간이었다. 도서관에 가보았다. 책들이 빽빽이 꽂혀 있었고 독서등 아래에서 노인들이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시집 한 권을 골라 의자에 앉았다. 윤동주의 시였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는 천천히 시를 읽었다. 밤 9시 방으로 돌아왔다.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만큼 바빴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나른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났다. 영호 씨 거기 괜찮아 보여. 다행이네. 그는 꿈속에서 대답했다. 응, 여보, 여긴 정말 좋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상이 반복됐다. 체조, 커피, 노래교실, 식사, 영화, 산책, 그리고 독서. 매일이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다. 직원들은 언제나 친절했고, 시설은 깨끗했다. 음식은 맛있었고,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얼굴을 익힌 사람들이 생겼다. 아침 체조에서 만나는 박 할아버지, 카페에서 자주 보는 김 할머니, 노래교실의 이 선생님.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를 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제 영화 재미있었어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쌓여갔다. 하지만 밤이 되면 방은 고요했다. 창밖은 어두웠고 복도에는 발소리 하나 없었다. 그럴 때면 박영호 씨는 서랍을 열었다. 아내의 머플러를 꺼내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여보, 여긴 따뜻한데 왜 이렇게 외롭지?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다. 일상은 편안했다. 하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웃음은 있었지만 깊이가 없었다. 대화는 있었지만 진심이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친절했지만 아무도 깊이 다가오지 않았다. 표면만 반짝이는 관계들. 그것이 이곳의 모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 한 할머니를 만났다. 그 할머니는 혼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다. 박영호 씨가 다가가 물었다. 자리 같이 앉아도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긴 좋긴 한데요. 뭔가 허전해요. 그 말에 박영호 씨는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할머니가 작게 웃었다. 우린 다 똑같나 봐요. 그날 밤 박영호 씨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밥도 맛있었고 사람들도 친절했다. 그런데 여보,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한지 모르겠어.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췄다. 박영우 씨는 늘 하던 대로 커튼을 열었다. 정원에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이상하게 그 웃음 속엔 자신이 끼지 못했다. 그는 식당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몇몇 노인들이 이미 식사 중이었다. 그가 자리에 앉자 옆 테이블의 남자들이 힐끗 쳐다봤다.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또 저 사람이야. 혼자 밥 먹는 거 봐. 그는 들은 척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다. 그러자 한 남자가 일부러 의자를 밀치며 말했다. 조용히 좀 합시다. 밥 먹는데 소리 나잖아요. 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또 다른 남자가 비웃었다. 죄송합니다만 하면 다야. 여긴 다 같이 지내는 곳이야. 눈치 좀 봐요, 어르신.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은 반도 못 먹고 남겼다. 점심시간에도 그들을 마주쳤다. 체육실 앞이었다. 그가 문을 열려는 순간 안쪽에서 운동하던 3명의 노인이 그를 바라봤다. 오늘도 혼자 왔어요. 목소리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네, 혼자가 편해서요. 한 노인이 어깨를 쿡 찔렀다. 그 나이에 외로워도 괜찮아요. 다들 친구랑 하는데 왜 혼자 해요? 괜찮습니다.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날 저녁 산책길에서 그들을 또 만났다. 3명의 남자가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인사를 하려다 멈췄다. 그중 한 명이 그를 부르며 말했다. 박 어르신 이리 와봐요. 그는 멈칫했다. 왜요? 우리랑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가웠다. 어르신, 여기 오래 계실 거예요. 그건 아직 모르겠네요. 여긴 말이죠. 분위기 잘 맞춰야 해요. 괜히 오해 살 일 만들지 마세요.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뜻입니까? 그중 키가 큰 남자가 말했다. 말귀가 느리시네. 그냥 조용히 지내라는 말이에요. 괜히 시끄럽게 굴지 말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중 한 명이 그의 어깨를 툭 쳤다. 툭이었지만 힘이 있었다. 몸이 휘청거렸다. 조심하세요. 그가 말하자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어르신 예민하시네, 농담인데. 그는 등을 돌리고 걸었다. 등 뒤로 들리는 웃음소리가 멀어질수록 그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다. 여보, 나 요즘 좀 힘들어. 여긴 생각보다 차가워.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갔다. 사람들이 적을 때 먹고 싶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는 순간 뒤에서 접시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쨍그라. 그가 돌아보니 어제 그 남자들이 서 있었다. 어르신 부딪혔잖아요. 그는 놀라 말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일어서던 중이었어요. 근데 왜 그릇이 깨졌어요? 그 중 한 남자가 소리쳤다. 우리 쪽으로 부딪혔잖아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몰아붙였다. 죄송하다면서 말을 그렇게 해요. 사람이 예의가 없어. 누가 어른인지 모르겠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직원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세요? 뒤쪽 남자가 말했다. 이분이 자꾸 시비 걸어요. 자꾸 우리 자리에 부딪히고 말도 이상하게 해요.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그를 봤다. 정말입니까, 어르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밥 먹고 일어났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졌다.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직원은 급히 깨진 그릇을 치우며 말했다. 다음부턴 조심해 주세요, 어르신.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복도 끝에서 그는 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억울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걸 알았다. 이제 자신이 문제 인물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며칠 뒤, 그를 향한 시선은 더 싸늘해졌다. 카페에서도, 운동실에서도, 도서관에서도 그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누가 일부러 의자를 빼거나 그가 지나가면 웃음소리가 들렸다. 점점 그는 말수가 줄었다. 식사도 방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직원이 이유를 묻자 그는 그저 괜찮다고만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 끝에서 또 그들을 마주쳤다. 3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한 명이 말했다. 박 어르신, 어제도 사고 내셨다면서요. 무슨 사고요? 그릇 깼다던데요. 직원이 조심하라던데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럼 CCTV라도 보죠. 그가 대답하자 그들은 비웃었다. 그깟 거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다들 어르신이 그런다고 하던데요. 그중 한 명이 다가와 어깨를 밀었다. 조용히 살라니까 왜 말대꾸를 해요? 그의 몸이 벽에 부딪혔다. 아픔보다 모멸감이 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러지 마세요. 다른 노인들이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눈앞이 흐릿했다. 여보,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날 밤 일기장에 그는 짧게 적었다. 오늘은 참았다. 하지만 내일은 두렵다. 내일 또 그들을 만나면 어떡하지? 여보, 나는 지금 너무 외롭다. 다음 날, 식당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또 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그때 옆자리에 여자가 속삭였다. 박 어르신, 그만 좀 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꾸 사고 내시잖아요. 그릇 부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미 모두가 자신을 문제로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총무과 직원이 찾아왔다. 박 어르신,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그는 따라갔다. 직원은 조심스레 말했다. 요즘 불편하신 점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혹시 주변 어르신들과 갈등이 있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제가 괜히 오해받은 것 같아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불만 접수가 몇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심 부탁드립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섰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제는 누가 잘못했든 상관이 없었다. 이미 그는 문제 인물이 되어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다. 여보, 난 그냥 웃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창밖에 해가 천천히 저물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쓸어내렸다. 여보, 나 이제 너무 지쳤어.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귀에서는 여전히 귓속말이 들려왔다. 문제라잖아. 성격이 이상하대.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밤은 길었고 아침은 쉽게 오지 않았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창문을 열자 싸늘한 바람이 밀려왔다. 박영호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몸이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은 말하자. 오늘은 참지 말자. 그는 옷깃을 여미고 총무과로 향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 사람이래. 그 문제 아저씨. 총무과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직원이 놀란 얼굴로 그를 보았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2층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들입니다. 저를 밀치고 욕을 합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젠 너무 심합니다. 직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면 더 괴롭힐까봐 참았습니다. 직원은 메모지를 꺼내며 적었다.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얼굴만 압니다. 같이 운동하던 분들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확인해 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직원의 말은 친절했지만 표정엔 불신이 비쳤다. 그는 복도를 걸어 나왔다. 어쩐지 가벼워질 줄 알았던 발걸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그날 오후 식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그는 자리에 앉지 못했다.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사람 있잖아. 직원실 갔다 왔대. 여기 사람들 험담했대. 그는 머리를 숙였다. 숟가락을 잡은 손이 떨렸다. 밥맛이 없었다. 입안이 말랐다.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한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복도를 걷는데 어제 그 남자들이 다가왔다. 어르신 얘기 들었어요. 뭐가요? 직원한테 우리 얘기하셨다면서요. 그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사실을요. 우리가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중 한 남자가 어깨를 쳤다. 괜히 없는 일 만들지 마세요. 다들 어르신 이상하다고 하던데. 그 말에 그들은 웃었다. 그날 저녁 복도에서 그들은 또 나타났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박 어르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꾸 헛소리 하시고. 누군가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아까 식당에서도 혼자 중얼거리시던데. 그는 항변했다. 아닙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나이 드시면 저러시나 봐. 불쌍하긴 한데 여기 분위기 흐리시네. 다음 날 아침 운동실에 갔다. 평소처럼 체조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강사가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오늘은 그냥 쉬세요. 왜요? 다른 분들이 불편해 하신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오늘은 쉬세요. 그는 어쩔 수 없이 나왔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쟤 때문에 운동도 제대로 못하겠네. 점심시간이 됐다. 식당에 들어서자 자리가 없었다. 분명 빈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짐을 올려놨다. 어르신 여긴 자리 있어요. 하지만 가보니 구석 끝자리였다. 창문도 없고 조명도 어두운 곳이었다. 밥을 받으러 가니 배식하는 직원이 한숨을 쉬었다. 국을 덜 주고 반찬도 하나 빠뜨렸다. 그는 말하지 못했다. 식사 중에 옆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박영우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들이 자신을 보며 웃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손가락질을 했다. 저러니까 애들도 안 찾아오지. 그 말에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숟가락을 놓았다. 목이 메었다. 밥을 삼킬 수 없었다. 오후에 도서관에 갔다. 책이라도 읽으려 했다. 하지만 들어서자 사람들이 일어났다.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결국 도서관엔 그 혼자 남았다. 사서가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오늘은 여기 문 닫습니다. 아직 3시인데요. 청소를 해야 해서요.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저녁 무렵 복도를 걷는데 또 그 남자들이 나타났다. 이번엔 5명이었다. 박 어르신 요즘 소문이 안 좋던데요. 무슨 소문이죠? 우리가 어르신을 괴롭힌다고 다니면서 말하신다던데.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직원에게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그의 가슴을 밀쳤다. 그가 비틀거렸다. 또 한 명이 어깨를 쳤다. 그는 벽에 부딪혔다. 그 순간 지나가던 직원이 소리쳤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남자들은 재빨리 물러났다. 이분이 갑자기 화를 내시길래 말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다. 맞아요. 갑자기 소리 지르시고 밀치시고. 직원은 박영호 씨를 보았다. 어르신 그러셨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밀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목격자분 계세요. 복도에 몇 명이 있었지만 모두 고개를 돌렸다. 결국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박 어르신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일단 방에서 쉬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비켰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방문을 닫는 순간 힘이 빠졌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서랍을 열어 머플러를 꺼냈다. 여보, 나 이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는 소리 내어 울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방 안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그날 저녁 식당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다. 최근 소란 행위에 대한 주의 안내, 입소자 간 분쟁 발생 시 경고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반복 시 퇴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그 공지 아래 누군가 연필로 써놨다. 문제 어르신 조심. 또 다른 글씨가 있었다. 저 사람 때문에 여기 분위기 망친다. 그 문구를 본 순간 그는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다. 노래교실 명단에서 그의 이름은 삭제되어 있었다. 카페에 가면 직원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운영이 끝났어요. 아직 4시였다. 산책로를 걸으면 사람들이 돌아섰다. 인사를 해도 아무도 받지 않았다. 어느 날 복도에서 넘어졌다. 누군가 다리를 걸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무릎이 까졌다. 피가 흘렀다. 간호실에 갔다. 간호사는 차갑게 반창고만 내밀었다. 스스로 붙이세요. 그는 말없이 방으로 돌아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더 이상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식사도 거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지만 열지 않았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그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는 머플러를 꼭 쥔 채 중얼거렸다. 여보,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이젠 숨도 막혀. 밤이 되자 방은 고요했다.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일기장을 꺼냈다. 오늘도 억울했다. 하지만 이젠 말하지 않겠다.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투명인간이 되었다. 아니, 유령이 되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왔다. 멀리 연못 위로 달빛이 비쳤다. 그 빛이 마치 자신을 비추는 신문등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정말 문제였을까? 아니야, 나는 그냥 외로웠던 사람일 뿐인데. 그는 머플러를 손에 쥔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누군가 웃었고 그 웃음은 점점 멀어졌다. 밤이 길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 그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느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루가 또 지나갔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다. 방 안은 늘 어두웠고 창문 밖으로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하루 종일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밤 냄새도 나지 않았다.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곳은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그를 삼켜버렸다. 그는 속삭였다. 여보, 나 이제 진짜 혼자야. 누가 나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어. 그때였다. 복도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어르신 안에 계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흰 머리에 작은 안경을 쓴 얼굴.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이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요. 저는 202호 김정자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저도 여기서 좀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 어딘가가 흔들렸다. 들어오세요. 그는 의자를 내주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둘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도 처음엔 좋았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밥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가 물었다. 뭐가 이상했나요?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너무 조용해요. 겉으론 웃는데 속은 차가워요. 누구 하나 진심으로 웃는 사람 없어요. 박영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도 느꼈어요. 여긴 웃음이 있어도 온기가 없어요. 둘은 한참 동안 서로의 말을 들었다. 누구도 몰라줬던 외로움이 그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흘러나왔다. 할머니가 물었다. 어르신은 여기에 오래 계셨어요. 4달 됐어요. 그럼 아직 적응 중이시네요. 아니요. 이젠 떠날 준비 중이에요.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떠난다고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겉은 따뜻한데 속은 얼음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작게 말했다. 저도요.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가려면 위약금이 많다네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우린 점점 사라져요. 숨은 쉬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작고 차가웠지만 그 온기 하나가 모든 벽을 무너뜨렸다.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같이 나갈까요? 그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같이요. 내 혼자보다 둘이 낫잖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몇 달 만에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봐준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같이 나가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 여기서 나가려고 한다.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큰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위약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거기 넣어드렸는데.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돈 낼게. 아버지 거기 잘 살면 그냥 계세요. 전화가 끊겼다. 그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다. 곧 둘째 아들에게도 전화했다. 형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또 무슨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고 했잖아. 아버지, 제발 그냥 계세요. 우리도 이제 지쳤어요. 매번 이러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아버지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하세요. 전화는 또 끊겼다. 그날 오후 총무과에 갔다. 직원 앞에서 말했다. 퇴실하겠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꺼냈다. 위약금이 1,000만 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통장을 꺼냈다.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새 자식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다. 큰아들이 소리쳤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했잖아. 둘째 아들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이게 다 얼만데요? 1,000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우리 애들 학원비 1년치예요. 막내딸 미경도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 보내드렸는데. 왜 이러세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내 돈이야. 내가 번 돈 내가 쓴다. 큰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돈이면 다 돼요. 우리 보고 효도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제멋대로 하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준호가 덧붙였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맨날 전화 오고 불평하시고 이제는 나가신다고요.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도 힘들어요. 제발 그냥 여기 계세요. 그런데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저 창피함과 귀찮음의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그걸 알았다. 큰아들이 직원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즘 정신이 좀 그러세요. 취소해 주세요. 그 순간 아버지는 소리쳤다. 취소 안 해. 내가 나간다고 했어. 큰아들이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그럼 그 위약금 아버지 혼자 내세요. 우리는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용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둘째 아들도 말했다. 맞아요. 아버지 혼자 결정하신 거니까. 혼자 책임지세요. 막내딸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다. 여기서 빼주세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처리했다. 큰아들이 비웃듯 말했다. 아버지, 진짜 그러실 거예요. 나가서 어디서 사실 건데. 노숙자 되시게요. 준호가 덧붙였다. 우리 집은 안 돼요. 우린 공간 없어.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좋으세요, 아버지. 그럼 이제 우리도 연락 안 할게요. 아버지가 알아서 사시는 거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 살게요. 그 말은 마치 칼처럼 아버지의 가슴을 찔렀다. 새 자식은 돌아서서 나갔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복도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짜 답답해 죽겠네. 왜 저러시는 거야? 우리 보고 어쩌라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괜찮습니다. 이게 사는 겁니다. 처리해 주세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마저 처리했다. 밖으로 나오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 들었어요. 박 어르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가요. 그 온기에 그는 힘을 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결국 나가네.
자식들이 저렇게 말렸는데 저러니까 자식들이 안 찾아오지. 하지만 박영우 씨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았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다. 철문이 열렸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하늘은 파랗고 멀리 새들이 날아올랐다. 그는 오랜만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할머니가 물었다. 박 어르신, 이제 우린 어디로 가죠? 그는 미소 지었다. 일단 이 문 밖이면 어디든 좋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문을 나섰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끝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길가엔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흩날리고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여보, 나 이제 나왔어. 당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서로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엔 따뜻함이 있었다. 멀리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그는 말했다. 저 버스 타면 어디든 갈 수 있겠죠. 할머니가 웃었다. 그럼요, 어디든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눈부셨다. 이제야 진짜 세상이 보였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게 사는 거지. 자식들은 날 버렸지만 난 날 버리지 않았어. 할머니가 말했다. 박 어르신, 우린 이제 자유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자유. 멀리서 버스가 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흔들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비록 외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자유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버스가 멈춰섰다.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천천히 올라탔다. 창밖으로 실버타운 건물이 점점 멀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건물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안녕, 이제 진짜 안녕이야.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다. 차창 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박영우 씨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나왔네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이 바람이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어요. 그는 작게 웃었다. 이게 살아있는 기분이죠. 버스가 도심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었고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오랜만에 느끼는 세상의 소음이었다. 그 소음이 오히려 위로처럼 들렸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내렸다. 길가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어디로 가죠? 할머니의 물음에 그는 말했다. 일단 방부터 구해야죠. 하루 잘 곳이 있어야 사람이지요. 둘은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허름한 여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문을 열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보았다. 하룻밤만 묵을 수 있을까요? 현금으로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방은 있어요. 단 간단한 아침만 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다. 낡은 벽지에 햇살이 스며들었고 창문 밖으로 비둘기 울음이 들려왔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어르신 방 하나 더 구할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니요,
여기서 같이 있어요. 혼자 있기 싫어요. 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졌다. 네, 그럼 그렇게 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영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좋았어요. 오랜만에 자유로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외롭진 않네요. 할머니가 그의 눈을 바라봤다. 저도요, 어르신이 계셔서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말 없는 시간이 이어졌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박영호 씨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별이 참 많네요. 할머니도 창가로 다가왔다. 정말 그러네요. 저렇게 많은 별을 언제 봤을까요? 둘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어깨가 살짝 닿았지만 아무도 피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작은 방을 보러 갔다.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다. 부부세요? 박영호 씨는 잠시 망설였다.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네, 부부입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를 건넸다. 방은 좁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다. 할머니가 부엌을 보며 말했다. 여기서 밥해 먹으면 맛있겠어요. 박영호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졌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할머니가 말했다. 어르신, 저 사실 이름이 정자가 아니에요. 그는 놀라 물었다. 그럼 뭔데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다. 순자예요, 김순자. 근데 정자가 더 예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웃었다. 순자 씨도 예쁜 이름인데요. 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럼 이제 순자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순자 씨. 그날 저녁 이사를 마치고 둘은 라면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순자 씨가 국물을 떠주며 말했다. 영호 씨 드세요. 그는 그 여린 손길을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순자 씨. 순자 씨는 미소 지었다. 우리 이제 가족 같네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가족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순자 씨는 그를 바라봤다. 정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에요. 밤이 깊었다. 박영호 씨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순자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미안해. 근데 나 이제 혼자는 못 살 것 같아. 순자 씨가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어. 그는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가 아침을 차렸다. 계란말이와 김치,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이 상에 올랐다. 박영호 씨는 감동했다. 이렇게 차려주는 사람이 있다니.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그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고마워요,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식사 후 공원을 산책했다.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흩날렸다. 순자 씨가 걸음이 느려지자 박영호 씨는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었다. 잡으세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팔을 잡았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였다. 그녀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춘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호 씨, 저 사실 아직도 남편 생각나요. 근데 이상한 게요. 당신이랑 있으면 그 생각이 덜 나요. 박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아내 생각은 나는데 춘자 씨랑 있으면 덜 외로워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춘자 씨가 그의 손을 잡았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린 이제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둘은 나란히 앉아 라디오를 들었다.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춘자 씨가 흥얼거렸다. 박영호 씨도 따라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순자 씨가 말했다. 영호 씨,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냥 이렇게 둘이서요.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춘자 씨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춘자 씨랑 이렇게 있고 싶어요. 춘자 씨는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요, 영호 씨. 내가 이 나이에 또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박영호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그래요, 순자 씨.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그날 밤 박영호 씨는 일기를 썼다. 오늘은 행복했다. 춘자 씨랑 밥 먹고 산책하고 노래 들었다. 이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모르겠지만 따뜻했다. 여보, 미안해. 근데 나 이제 순자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춘자 씨가 먼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다. 박영호 씨가 일어나자 순자 씨는 미소 지었다. 영호 씨, 일어났어요. 커피 끓일게요.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앞치마 끈을 매는 그 손길이 아내의 손길처럼 포근했다. 하지만 다른 설레임이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박영호 씨가 말했다. 춘자 씨,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겠지. 춘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우린 아무것도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냥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거니까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일 뿐이야. 그날 오후 둘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 부부 참 다정해 보이네. 누군가의 말에 순자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박영호 씨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춘자 씨는 그 손 안에서 평온을 느꼈다. 저녁이 되자 둘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춘자 씨가 박영호 씨의 어깨에 살짝 기댔다. 영호 씨 피곤해요. 그는 가만히 있었다. 그녀의 머리가 어깨에 닿은 그 무게가 좋았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밤이 깊어지자 순자 씨가 졸기 시작했다. 박영호 씨는 조용히 그녀를 깨웠다. 춘자 씨 침대에 가서 자요. 춘자 씨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고마워요, 영호 씨. 오늘도 행복했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요, 순자 씨. 내일도 같이 있어줘요. 춘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로 갔다. 박영호 씨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춘자 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이게 사랑인지 동지애인지 모르겠지만 따뜻해. 정말 따뜻해. 그는 눈을 감았다.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그는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나 웃으며 말했다. 영호 씨, 이제 괜찮아 보여. 행복해. 그는 꿈속에서 대답했다. 응, 여보, 나 이제 조금 행복해. 아내는 사라지며 손을 흔들었다. 잘 살아, 영호 씨.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춘자 씨가 문을 두드렸다. 영호 씨 일어났어요. 아침 먹어요. 그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춘자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웃고 밥 먹고 손잡고 걷는 것이 진짜 사는 거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순자 씨. 당신 만나서 정말 고마워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영호 씨. 두 사람은 나란히 식탁에 앉았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다. 그 햇살 속에서 두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시계 초침만이 천천히 움직였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박영호 씨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가 닳고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기 시작했다. 오늘은 하늘이 맑았다.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다. 춘자 씨가 병원에 다녀왔다. 감기가 오래 가서 쉬어야 한단다. 나는 창문 앞에 앉아 햇살을 쬐었다. 햇살이 참 따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시렸다. 그는 잠시 펜을 멈췄다. 탁자 위에 놓인 커피는 식어 있었다. 그는 손을 떨며 다시 글을 이어갔다.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다. 아내가 해주던 된장국 냄새,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던 거실 소리. 그 모든 게 먼 꿈처럼 느껴진다. 이젠 이름도 흐려진다. 아들 이름이 뭐였더라? 둘째는 준호, 막내는 미경. 그래, 맞다. 다 기억난다. 그런데 그 얼굴들이 희미하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눈시울이 젖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걸까?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고요할 줄 몰랐다.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오늘은 참 외로웠다. 춘자 씨는 아직 병원이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냉장고에 남은 김치와 밥 한 숟가락. 그걸로 한 끼를 때웠다. 밥을 씹는데 눈물이 났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목이 메었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책상 위엔 아내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젊고 따뜻했다. 그는 속삭였다. 여보, 당신은 그때 그대로인데 나는 이렇게 늙었어. 이제 당신이 나를 알아볼까? 밤이 되자 불빛이 희미해졌다. 춘자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라디오를 켰다. 낡은 스피커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그는 라디오를 들으며 일기장을 다시 폈다. 오늘은 이상하게 시간 가는 게 느리다. 시계 초침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다. 이젠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는 펜을 떨며 멈췄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이었었다. 죽는 게 두렵진 않다. 다만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까봐. 그게 무섭다. 내가 살았다는 흔적이 사라질까봐. 그게 너무 두렵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밀려왔다. 바람에 커튼이 흔들렸다. 그는 그 바람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마치 누군가가 다정히 어깨를 토닥이는 듯했다. 여보, 순자 씨, 나 아직 여기 있어요. 나 아직 살아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 틈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는 일찍 일어나 탁자에 앉았다. 커피를 내리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맴돌았다. 그는 일기장을 다시 열었다. 오늘은 조금 덜 외롭다.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춘다. 그게 마치 누군가의 손길 같다. 아내의 손인지, 순자 씨의 손인지, 이젠 잘 모르겠다. 그냥 따뜻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적었다. 내가 젊을 땐 세상이 크고 화려했는데, 이젠 세상이 내 방만큼 작아졌다. 창문 밖 나무 한 그루가 내 세상이다. 그래도 그 나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 나무는 매일 나를 본다.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늘 거기 있다. 아내도 그랬다. 늘 내 곁에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거기 있었다. 그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손을 깍지 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때 머릿속에서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호 씨, 밖에 나가요. 햇살 좋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가야지. 이렇게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되지. 그는 외투를 걸치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숨을 고르듯 말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고 내 마음도 조금 덜 무겁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파랗고 맑았다. 참 오랜만에 이런 하늘을 본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그는 중얼거렸다. 여보, 순자 씨, 보이세요? 나 아직 이렇게 숨 쉬고 있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는 두 눈을 감았다. 햇살이 이마에 내려앉았다. 그 따뜻함이 마치 누군가의 손 같았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일기장을 폈다. 오늘은 괜찮은 하루였다. 오랜만에 사람들 목소리도 들었고, 햇살도 봤다. 그래, 아직은 살아있는 거다. 아직은 글을 쓸 수 있다. 손이 떨려도 괜찮다. 글씨가 삐뚤어도 괜찮다. 나는 오늘도 내 이야기를 썼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주면 좋겠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그는 속삭였다. 오늘도 고맙다. 나를 버티게 해줘서 고맙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 위에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 조금만 더 버틸게요. 당신이 부르는 그날까지만. 그는 다시 일기장을 폈다. 마지막 페이지에 천천히 글을 남겼다. 오늘은 유난히 몸이 무겁다. 손끝이 차갑고 숨이 짧다.
그래도 아직 괜찮다. 내일이면 나을 수도 있다. 아들 준호, 미경아, 너희가 내 일기를 보게 된다면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해라.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는다. 너희가 힘들었던 것도 다 안다. 다만 부탁이 있다. 너희끼리 싸우지 말아라.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가족은 그게 다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눈앞이 희미해졌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거칠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나 이제 좀 피곤하네요. 조금만 쉬었다가 당신 보러 갈게요. 탁자 위에는 덮이지 않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오늘도 썼다. 살아있다는 증거를.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창문 밖 달빛이 방 안을 비췄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달빛 아래에서 그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그 밤은 길고 조용했다. 그리고 세상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날이 흐렸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병원 응급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하얀 천으로 덮인 한 노인의 모습이 실려 나왔다. 그 노인은 박영호 씨였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가시는 길이 편안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큰아들은 주먹을 쥐었고 둘째는 고개를 숙였다. 막내딸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었다. 박영호 씨의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의사는 그것을 자식들에게 건넸다. 이건 어르신이 늘 곁에 두고 계셨던 겁니다. 자식들은 조심스럽게 그 노트를 받았다. 그들은 장례식이 끝난 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다. 방 안은 조용했고 불빛은 희미했다. 큰아들이 말했다. 이거 아버지 일기인가 봐. 둘째가 물었다. 읽어볼까? 막내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책을 펼치자 낡은 종이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글씨는 삐뚤삐뚤했고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엔 따뜻한 숨결이 남아 있었다. 큰아들이 읽기 시작했다. 오늘은 하늘이 맑았다. 햇살이 부드럽다. 우리 아이들은 잘 살고 있겠지. 나 없이도 웃고 있겠지. 그렇다면 그걸로 됐다. 그 말에 세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둘째가 이어 읽었다.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다만 그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늘은 시원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 그게 부모다. 아무도 모르게 버텨주는 존재다. 막내딸은 울먹이며 속삭였다. 아버지, 왜 그 말을 이제야 하셨어요? 큰아들은 말없이 일기를 넘겼다. 종이가 떨렸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숨죽인 울음이 방 안에 퍼졌다. 다음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큰아들, 그리고 작은아들 준호야. 내 사랑하는 딸 막내 미경아. 너희가 나를 떠나보내도 괜찮다. 사람은 언젠가 다 떠난다. 다만 부탁이 있다.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가족은 그게 다다. 내가 살아있을 때 못 지켜준 말. 이제야 남긴다. 둘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일기장을 꼭 끌어안았다. 형, 우리가 너무했어. 우리가 아버지를 몰랐어. 큰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막내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오늘은 몸이 많이 무겁다. 손끝이 차갑고 숨이 짧다. 그래도 괜찮다. 내일이면 나을 수도 있다. 아이들이 내 일기를 보게 된다면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해라. 아버지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 쓰여 있었다. 막내딸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 방울이 종이 위에 떨어져 번져갔다. 그 번짐이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 같았다. 잠시 후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라도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의 말에 둘째와 막내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함께 무덤가로 향했다. 바람이 불었다. 풀잎이 흔들리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무덤 앞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무릎을 꿇었다. 큰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우린 아버지를 잘 몰랐어요. 당신이 외로웠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둘째가 손으로 흙을 쥐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젠 우리가 잘 살게요. 싸우지 않고 서로 챙기면서 살게요. 막내딸은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밥 한 번 더 차려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세 사람의 울음이 터졌다. 그 울음은 하늘로 번져 올라갔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멈췄다. 햇살이 살짝 비쳤다. 세 사람은 고개를 들었다. 구름 사이로 빛 한 줄기가 내려왔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뜻했다. 큰아들이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 보고 계신가 봐. 둘째가 조용히 말했다. 응. 아버지 웃고 계신 것 같아. 막내딸은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두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함께 읽었다. 오늘도 썼다.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는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의 흔적이 그 손 사이에 남아 있었다. 그 따뜻함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창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쳤다. 그 빛이 마치 아버지의 미소처럼 조용히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막내딸이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 조용히 웃고 조용히 사랑하면서.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처럼. 누구에게도 미움 남기지 말고 살자. 그날 이후 그들은 매년 아버지의 기일마다 작은 밥상을 차리고 함께 모였다. 그리고 한 장씩 일기를 읽었다. 그 일기는 이제 그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책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일기는 바래지 않았다. 그 안엔 사랑이 있었다. 그 안엔 용서가 있었다. 그 안엔 아버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 살아있다는 증거를. 그 문장은 세 자식의 마음속에 평생 새겨졌다. 때로는 사랑이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그땐 이미 손을 잡을 수 없고 말 한마디 전할 수도 없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마음의 온기는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의 일기는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해도 괜찮다. 그 대신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와 다투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말해주세요. 미안하다. 괜찮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박영우 씨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던 사람의 조용한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남긴 일기 한 줄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 사연 여행이 전하는 오늘의 이야기, 누군가의 아버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누군가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린 또 다른 삶의 온기를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사연 여행으로 떠나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인생 사연 이야기로 함께 이어가 주세요.